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앞으로 2, 3주 동안은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셋째 주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84.7% 증가해 전주의 증가율 105.6%보다는 떨어졌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2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비율이 3.72%로 확인돼 6월 말과 7월 초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1,854만여 명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는 모두 8만 6,092명으로 0.464%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현재 수도권 9곳, 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하루 3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대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이달 말까지 70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에서 정차나 저속주행을 할 때 시동 꺼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니발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한 현대차의 신형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됐는데 소프트웨어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람의 기억 내용을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으로 분류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뇌 편도체에서 분비되는 뉴로텐신이라는 단백질이 핵심 물질인데 이 기전을 활용해 불안 장애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방역당국은 앞으로 2, 3주 동안은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셋째 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만 4,877명으로 직전주 23만 2명보다 84.7% 증가했다며 둘째 주 확진자 수가 직전주 대비 105.6%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주춤한 양상입니다. 임수경 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이번 주 들어서 더블링 현상은 둔화하고 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이라며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2, 3주 정도는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재감염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브리핑에서 7월 둘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3.72%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6월 마지막 주 2.86%, 7월 첫째 주 2.88%에서 크게 오른 것입니다. 누적 확진자 1,854만여 명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는 모두 8만 6,092명으로 재감염 발생률은 0.464%로 분석됐습니다. 재감염 추정 사례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70개소로 증설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5일 1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서울역 광장과 올림픽공원 등 9개소, 비수도권의 대전시청 광장 등 3개소를 포함해 모두 12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토요일에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는 1곳, 9곳은 일요일에 검사가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낙성대공원 임시선별검사소 1곳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전시청 광장과 보령 머드축제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평일과 주말에 모두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미접종자보다 감염 후 후유증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민관 공동연구 가운데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뒤 중증 후유증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연구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뒤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결과 2차 접종을 하면 미접종자보다 코로나19 감염 뒤 급성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 허혈성 뇌경색은 6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MRI나 CT 같은 장비들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보건통계 주요 지표별 현황을 분석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평균 5.9회의 2배를 훌쩍 넘으며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병원의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7개로 OECD 평균 4.3개의 2.9배를 웃돌았고 자기 공명 영상장치 MRI나 컴퓨터 단층 촬영 CT 등 병원 장비 보유 수준도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 간호사는 8.4명으로 각각 OECD 평균 3.7명과 9.7명에 비해 뒤처지며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육군이 항공작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벌였습니다. 네, 대표 공격 헬기인 아파치를 비롯해서 시누크와 블랙호크 등 육군 항공 핵심 전력을 대거 투입한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인데요. 이런 대규모 훈련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육군 최첨단 공격 헬기 아파치에서 기관포가 불을 뿜습니다. 한쪽에선 대전차 로켓포 사격이 이어집니다. 병력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선두에서 적을 식별하고 제압하는 작전에 나선 겁니다. 아파치가 활로를 개척하자 강습부대 병력과 장비를 실은 기동 헬기가 적진을 향해 날아갑니다. 육군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기동 헬기 블랙호크와 수송 헬기 시누크 등 항공기 30대가 동원됐습니다. 2년 전보다 3배 이상 큰 역대 최대 규모로 400명 이상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번 대규모 항공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우리 군인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로 다가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보급 능력도 중요한 만큼 탄약과 유류 공수를 위한 화물 공수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육군항공 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지금 당장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전념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항공 전력은 대규모 집중 공격 시 적의 심리를 타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력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대규모 항공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바닷물이 해안가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현상을 역파도 또는 이한류라고 합니다. 피서 1번지 해운대 해수욕장은 유독 역파도 현상이 잦다고 하는데요. 네, 왜 그런지 또 막상 휩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닷물 흐름이 유독 다른 세 지점은 역파도가 생긴 곳입니다. 초당 2-3m씩 많은 피서객이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립니다. 역파도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든 구조대원이 동시에 투입돼도 피서객을 신속하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대원 역시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릴 수 있는 데다 구조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역파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이 진행됩니다. 파도를 역으로 거슬러지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구조하지 않고 좌우 방향으로 구조하고 그리고 이한류가 끝나는 부분에서 구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류라고도 하는 역파도는 해변이 길거나 바다에 장애물이 없고 파도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해변에 닿는 해수욕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1.7km 긴 해안에 탁 트인 해상, 여기에 파도 방향은 백사장과 수직인 해운대는 모든 조건이 일치합니다. 해운대에서도 역파도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이곳 육막루 앞 해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이곳에서 역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된 사람만 700명이 넘습니다.
역파도에 휩쓸리면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도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좌우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흐름을 벗어나거나 체력을 보존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정부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가 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1, 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건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특별 출연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모시고 새 정부의 과학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난 15일 과기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네,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파급력이 큰 기술 혁신을 이끌고 그 효과를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관 협업 없이는 국가 혁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선 연구개발 체계를 민간 주도, 그다음에 성과 중심, 변화에 유연하게 그런 체계로 전환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고 민간과 함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서 국가 혁신 및 포용사회 실현을 구현하고자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R&D 컨트롤 타워가 과기정통부지 않습니까? 네.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투자는 현재 1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정부가 30조를 투자를 하고 있고 민간이 70조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구조인데요.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며 또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혁신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 패권 시대에는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는 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만의 지렛대 기술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핵심적인 전략 기술을 10개 내외로 우선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인공지능, 양자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될 건데요. 각 기술별로 전략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가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설계해서 큰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전략기술 확보는 과기정통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예. 산업부라든지 중기부, 또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해야 되고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가 R&D 100조 시대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방식의 이제 혁신을 주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특히 R&D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방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술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예비 타당성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을 좀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조사 기간이 보통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해서 좀 시급하면서도 총사업비가 3천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로 좀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예타가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기술 환경 변화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유연하게 그런 사업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절차를 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타 기준을 좀 완화한다고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누리호 발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달 탐사선 다누리도 이제 곧 우주를 향할 텐데요. 지금 우주 경제 시대의 정부의 장기적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6월 21일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8월 3일 이제 다누리가 네.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이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부상하면서 외국 기업뿐만 아니고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공 부문 중심으로 위성이라든지 발사체 개발을 추진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또 분야도 우주 기술 파급 효과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라든지 또 우주 탐사, 또 우주 자원 개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으로 정책의 범위를 좀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누리호에 이어서 발사체 기술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발사체 네.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우주 개발의 원천 기술을 좀 확보를 해 나가고 네. 또 우주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주 개발 역량을 좀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주 탐사 활동들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누리호가 통해서 이제 달 궤도를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계획 등 국제 대형 우주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거고요. 2031년경에 되면은 그야말로 달 착륙선을 이제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직접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역량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위해서 발사체 특구라든지 위성 특구 등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좀 육성을 하고 또 스타트업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우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제4차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우주 산업 분야 역시 민간 주도의 그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혁신을 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다음은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허준희 교수가 첫 필지상을 받았는데 누리호 성공만큼이나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던 소식이었거든요. 자, 이런 허준희 교수와 같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앞으로 과기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까? 네. 허준희 교수의 필지상 수상을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님께서 젊은 연구자들이 이런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는 우선 연구자가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최대 1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주제를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 이른바 저희가 한우물 파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당장 내년부터 좀 추진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박사를 하기를 바꾸고 이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이 있는데 이런 박사 후 연구원들에게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연수할 기회를 제공을 해서 제2의 허준희 교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이야기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중요성을 지속해서 언급하면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하고 인력 양성도 시급하게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혁신 기술 선점 차원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나 또 화물 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에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1조 1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또 기업과 대학 또 연구기관이 보유한 노하우 또 이런 인프라들을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반도체 팹도 구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재와 관련해서는 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질적으로 타고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좀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약 정원제라고 하는 유연한 학사 제도를 통해서 좀 교육부와 협업을 좀 해나가고 또 기업이 직접 채용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설계하는 교육 과정 또 재직자 멘토링 등을 통해서 실제적 교육을 또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같이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반도체는 그야말로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는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간 덕분에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10년 후에 우리 미래를 책임질 기술 확보가 중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2의 반도체 같은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육성하실 계획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대통령께서도 업무보고 당시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부 연구발 투자는 민간이 할 수 없고 또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원천 기술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는 미래 먹거리가 될 도전적 혁신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우선 아직 그 시장 태동 단계에 있는 뭐 양자 기술이라든지 합성 생물학, 6G 이런 부분은 굉장히 첨단 분야인데 이런 예. 분야는 민간 기업과 또 대학 출연연 등이 함께 기술을 개발해서 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나 소형 원전, 예. 디지털 신산업은 초기 수요를 창출해서 차세대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네. 현재 우리나라가 또 고물가, 유가, 환율 등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과학기술 또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우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좀 유도하고 있고 또 계층별 맞춤 요금제 지원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전국 1만 개 공공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방지 대책도 마련을 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보건이라든지 환경,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찾아서 적극 해결에 지원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네, 과학기술이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또 앞으로의 우리 국가 경쟁력에 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과기정통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 이어 그룹 내 계열사인 기아의 카니발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두 차량 모두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됐는데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아의 카니발 차량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계기판에는 시동이 꺼졌다며 기어를 바꿔 다시 시동을 걸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주차된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몇 번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고요.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조치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기름을 넣어보라고 권할 뿐이었습니다. 기름을 넣고 1시간쯤 뒤에 시동이 걸렸는데 서행하다 또다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차를 견인 조치해야 했습니다. 딸은 뭐 울먹이면서 뒤에서 울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긴 하는데 뭐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최근 카니발 차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선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엔 이번 달에만 시동 꺼짐 현상 피해가 3건 접수됐습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각 차종의 가솔린 모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고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된 두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차에 꺼진다는 것들은 저속에서 꺼진다는 건 알고리즘의 문제일 확률이 꽤나 높은데 가솔린 3.5나 3.8은 같은 계열의 엔진이라 보면 그 엔진이 시동 꺼지는 것들은 거기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를 두고 기아 측은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차량이 입고되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카니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 분석에 나섰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떤 기억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해외 과학자들이 기억이 형성될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입혀지도록 만드는 뇌 속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만 사고나 전쟁과 같은 충격적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특정 기억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엮이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Surveillance represent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value is essentially a critical component of memory formation. It's where we determine and remember whether something is good or bad. 연구진은 먼저 실험쥐에 특정 소리를 들려줄 때 달콤한 음식을 먹여 소리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만들어질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소리를 들려줄 때는 쓴 음식을 먹여 안 좋은 기억이 형성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뇌 편도체에서 분비되는 뉴로텐신 단백질이었습니다. 뉴로텐신 분비 전까지는 부정적 기억 형성세포만 활성화되다가 뉴로텐신 분비 후엔 긍정적 기억 형성세포가 활성화된 겁니다. 또 유전자를 조작해 뉴로텐신을 만들지 못하게 만든 생쥐는 더는 긍정적인 기억을 형성하지 못했고 뉴로텐신을 더 잘 분비하도록 만든 생쥐는 긍정적인 기억을 더욱 잘 만들었습니다. Understanding how this happens on a fundamental level is hugely relevant to both our daily lives in health and disease.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뉴로텐신 분비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뉴로텐신 분비를 조절하면 기억에 얽힌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며 이번 연구가 불안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도움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 2분기 0.7% 성장했습니다.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여전해 하반기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소비 증가였습니다. 여행에 특히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간 지는 한 2년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올해 초보다 철도 이용객이 15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소비 회복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7%, 1분기 성장률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수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민간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로 대면 서비스하고 준내 구조를 중심으로 이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3, 4분기에 각각 0.3%씩만 성장하면 지난 5월 전망치인 연간 경제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방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최근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3분기부터 소비 심리가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설령 정부의 방역 관련 활동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여전해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3분기에도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근 2년 만에 9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BSI 전망치가 86.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9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2020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전경련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단가가 오른 것이 채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소득세법 개편에 따른 혜택은 연봉 1억 원 안팎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감세액이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른바 서민 감세를 너무 강조하다가 스스로 오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담기 기자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밝힌 80만 원 수준의 최대 혜택,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연봉 1억 원 안팎입니다. 평균적으로 연봉 7,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는 소득세 개편에 따라 최대 54만 원을 덜 내고 여기에 급식 수당 비과세 확대로 연봉 8천만 원은 최대 29만 원의 혜택이 더해집니다. 반면 이보다 소득이 낮은 하위 과표 구간의 감세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은 최대 18만 원, 3천만 원은 깎아주는 소득세가 불과 8만 원에 그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 체계인 만큼 평소 세금을 많이 내던 고연봉자들의 감세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표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소득 높은 과표 수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면세 대상인 서민들의 경우 이번 소득세 개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감세를 강조하다가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바꿀 법이 18개인데 여소야대 정국이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초상류층의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소득세 개편안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직장인 감세 부분은 내년부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전국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료값이 부담인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우유 가격 개편안을 내놓자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홍상욱 기자가 농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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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 농민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애써 짠 우유를 드럼통에 쏟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차등 가격제 때문. 일반적으로 마시는 우유와 치즈나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 우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원유 가격이 외국산보다 비싸 가공업체의 원유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니 가공 우유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해 국산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2대째 젖소 80마리를 키우는 윤동기 씨. 하루에도 몇 번씩 축사 운영을 그만둘지 고민입니다. 사료값과 인건비는 껑충 뛰었지만 원유값은 10년 전 거의 그대로.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이 우유값을 더 내리라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산비 자체가 900원대, 800원, 900원이 넘어간 시점에서 800원짜리 가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 가장 큰 걱정은 치솟는 사료값입니다. 7년 전만 해도 킬로그램당 300원이던 이 건초는 현재 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농민들은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면 농가 소득이 증가할 거라는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우유 가공 업체 이유는 손도 대지 않고 농가에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합니다. 낙농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이고 또 유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낙농가들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매년 우유와 유가공품 가격을 정하는 원유 가격 조정 시한은 다음 달 1일. 농민들은 차등 가격제 도입 철회를 위해 납품 거부까지 계획하고 있어 자칫 우유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절반가량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 957건을 분석한 결과 44%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로 가장 많았는데 가령 이용 예정일 나흘 전에 계약을 취소하자 위약금으로 결제 대금의 40%를 공제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에 해지 환급 규정과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누구나 바꾸고 싶은 성격이나 습관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한번 굳어진 성격은 타고난 기질만큼이나 바꾸기 어려운 문제로 성격을 바꾸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따른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성격 하나를 고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MBTI다 뭐다 해서 이게 성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성격을 바꾸고 싶다는 분들도 꽤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어떨 때 가장 강렬하게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할까요? 네, 성격 때문에 괴로워서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격을 바꿨다는 사람을 보며 대단하다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네. 언제 성격을 고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아마도 내 성격으로 살기가 불편할 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기분 좋게 학교나 직장에 갔는데 함께 다니는 친구나 동료의 말투나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쟤한테 뭘 잘못한 건가? 나를 싫어하나? 온갖 상상을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라도 예민한 성격을 예민하지 않은 털털한 성격으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 또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성격을 바꾼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타인의 성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느낄 때 흔히 하는 말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본인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땐 인간은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기질과 성격은 구분이 되는 요소인데요.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네. 이런 특성은 타고난 기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자원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타고난 기질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기질과는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관심 있는 자존감과 같은 측면은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타인과 어떻게 지내는지와 같은 사회적 스킬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는 내향성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도 조직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조용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리더십과 같은 성격 특성은 후천적으로 개발 가능한 성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서 잠깐 낯가림이나 분위기를 띄우는 성향은 바뀌지 않는 타고난 기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지능이나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대체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기질은 크게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으로 구분됩니다. 이 네 가지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자극 추구란 새롭거나 신기한 자극에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경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낯선 장소를 탐색하는 게 좋은 사람, 쉽게 흥분하거나 기분파, 지루한 상황을 잘 못 견디거나 엄격한 규칙이 없는 활동을 선호하는 경우 자극 추구가 높게 타고난 기질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회피란 위험한 자극에 대해 행동이 위축되는 유전적 경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거나 위험과 실패를 먼저 예상해서 비관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 혹은 쉽게 피곤해지거나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져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질인 사회적 민감성이란 사회적 보상 신호입니다. 이는 타인의 표정과 감정에 강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인데요. 감수성이 높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가까워지는 특성,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 사회적 민감성이 높게 타고난 기질로 이 또한 일생 동안 대체로 유지되는 특성이라 바꾸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력이란 성취와 관련된 보상을 꾸준히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일을 부지런하게 해내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경향성, 혹은 야심이 강한 사람이나 완벽주의자 역시 타고난 기질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근데 완벽주의가 기질이라고 해도 이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질이라서 바꾸기 어려울까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바꾸려고 할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게으른 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인내력 기질이 낮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채찍질하며 오히려 심리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낮은 인내력을 타고난 경우에는 인내력을 높이려고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만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기질을 바꾸려는 전략이 아니라 기질을 조절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10분을 집중할 수 있다면 10분 내에 완수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완수했을 때 보상까지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반복해서 달성하다 보면 이러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무작정 게으르면 안 돼 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실제로 일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완벽주의 기질을 타고난 경우에도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럴 땐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조금 덜 불편한 완벽주의자로 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완벽주의자라도 전략이 있을 경우 행복한 완벽주의자로 살 수 있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이슈로 이 정도면 잘했다라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완벽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안정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바꿀 수 없는 기질을 바꾸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것을 거스르려고 애쓰기보다는 현명하게 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성격을 바꾸려는 동기가 스스로의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예를 들어 요즘에 매력적인 성격이 되는 법과 같은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네. 매력적인 성격이 되는 법을 찾는 마음은 결국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은 영상이나 강연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를 감미롭게 다듬거나 외모를 가꾸는 방법, 아니면 경청과 공감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방법대로 따라가다도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도 현실에서 잘 써먹지 못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관계를 스킬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것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스킬 중에서 성격의 변화와 가장 밀접한 부분은 경청과 공감일 것인데요. 네. 경청과 공감은 실제로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로 중요한 사회적 스킬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가에 대한 내면의 점검이 함께해야 경청과 공감적인 스킬이 빛을 발할 수 있겠죠. 네.
또 성격을 억지로 바꾸려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다면요? 네, 우선 인간에게 있어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바꾸려고 할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생각과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사람이나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다시 말해 자존감의 경우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이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보는 연습이 자신에 대한 확신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 또한 내 모습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아닌 모습을 꿈꾸며 괴리감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도 자신에서부터 찾는다면 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연대감의 경우 나와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에 대해 받아들여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랑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느낄 때 많이 그러는데요. 우선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와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 잠시 멈춰서 틀린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훈련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해보는 연습인데요. 또한 타인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숙한 관계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는 스트레스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스트레스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준다면 변화 과정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자신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힘든 변화를 하기로 선택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어야 내가 원하는 변화에 한 단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의지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영역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게 다른 성격을 함께 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한길 사람 속은 상담심리학자 이셀프 컴퍼니 이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어린이 급성 간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닌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2와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그레이트 오문드 스트리트 병원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 연구진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실시한 연구에서 어린이 급성 감염 환자의 96%에서 아데노가 아닌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2가 검출됐습니다.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2는 보통 다른 바이러스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으로 퍼지지 못하는데 연구진은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2와 다른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것이 어린이 급성 간염과 연관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작은 암세포가 위점막 아래로 파고들어서 넓게 퍼지는 미만형 위암의 작용 기전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보경 원미선 박사팀은 연세대 의대 연구팀과 함께 국내 위암 환자 527명을 분석한 결과 미만형 위암에서만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 작용 기전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전자는 원래 파킨스병 발병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조절자로 알려졌는데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미만형 위암 환자에서 발현율이 높고 발현량이 많을수록 생존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동차와 주변 사물을 연결하는 차량 사물통신 기술을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한 T2T 열차 간 통신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기존 안테나보다 전파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지향성 안테나를 개발해 2대의 축소 시험 차량에 탑재한 뒤 다양한 철도 환경에서 열차와 열차 간 통신 시험을 세계 최초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결과 탁 트인 땅에서 2km 이상, 철도 터널을 포함해 4km 이상의 환경에서 철도 운행에 필요한 데이터 송수신에 성공해 지향성 안테나를 통한 차량 사물 통신 기술을 철도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용 원자로의 규제 절차 개발과 기술 지원 사업에 착수합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공모한 국제 입찰에 참여해서 232만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구용 원자료 인허가 지침과 건설 이후 시운전, 운영 단계별 규제 절차 개발, 사우디 규제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인력 파견 등을 지원합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한 볕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 지수가 높은 요즘인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나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의 그늘 하나쯤은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